그럼 12월 FOMC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어쨌든 프로젝션 합니다. 점도표도 찍고. 네. 그럼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지만 그런데 또 한국은행을 잠깐 비춰보면 한국은행은 내년도 전망치와 물가 전망을 다 낮췄어요. 네.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글쎄요, 점도표는 좀 상향 조정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네. 12월 달에 FOMC의 뭐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물가 전망은 어떻게 좀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연말 물가를 뭐 3%대 중반으로 놓고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물가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존재할 것 같고 점도표 자체는 뭐 올해 말 4.6% 봤었나요? 터미널 레이트 4.6% 봤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뭐 5% 내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터미널 레이트 쪽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긴축 강도는 지금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 시장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에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걸 요약해 보면 12월 달에서의 전망은 상향 조정될 거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마켓의 수준에 부합할 거다.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그 중앙값이 얼마나 분포가 벌어져 있을까 네. 하는 건데 아마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에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혼선과 결국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 후년 말에 점도표에서 네. 9월에 비해서 네.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롱거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먼 미래 7년 후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것도 벌어지면 네. 그러면 진짜로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네. 19명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 불안한데 그게 뭐 저희가 그래서 예전 노동시장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19명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거든요. 네. 요즘은 경제학 박사가 많지만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네. 또 전혀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예를 들어 연준에 거버너로 오신 게 2012년일 겁니다. 그때까지 경제 원론 들은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제 거버너로 오셔서 학습을 하신 거죠. 물론 학습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또 평가하실 때 12년에 오셨어요. 근데 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1년쯤 막 지났고 그야말로 그 신입 딱지 뗄 때쯤에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 혼란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뭇거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집축한 이유도 그때 들어오자마자 봤던 그 트라우마. 버낭케가 진짜 세계적인 공적이 된 그 트라우마를 들어오자마자 연준 모르고 있다가 와서 봤는데 내가 이거 올린다고 했다가 혹시 그러다가 몇 달 놓친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분이 회고록 쓰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약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전망을 할 때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에 인플레이션을 전망을 할 때 그 아마 2021년 하반기나 말에 했겠죠.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그렇죠.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락다운을 시작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그 두 가지의 영향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때는 어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이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 하에서의 전망이 조건이 바뀌면 예를 들면 2022년 뭐 2분기 때 다시 전망을 하면 전쟁을 집어넣겠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작년 말보다 더 지속성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기억할 때 제가 지금 연준과 이코노미스트의 애완, 시장 이코노미 애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그 전망의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그것만 기억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매월 매 분기 전망을 수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니까. 근데 시장은 너 작년 말에 뭐 전망했어? 뭐
한참 있다가 뭐 반기 전망은 뭐야. 근데 그 사이에 전망을 한 3번, 4번을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억울해요. 그런 부분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좀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디시전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거를 이것도 뭐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투자 방법이나 아니면 상품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잘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문제점 그리고 애환 이코노미스트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좀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연준에서 일할 때도 네. 그 단순히 나오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나온 데이터, GDP에서 몇 달 있다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쪽을, 제가 그쪽은 아니죠.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여요, 앞으로. 아. 낮출지 높일지가. 그러면 윗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앞으로 한 달 있다가 혹은 1년 있다가 낮출 줄 아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나온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을 행동해야 하냐. 그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고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럼 질문이요. 네. 점도표 같은 경우도 네.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FOMC 미팅 할 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하고 미리 오기 전에 그 이메일로 엑셀 파일을 보내고 네. 이제 엑셀 파일을 봐봐서 압니다. 아, 네. 그걸 보는 걸 하는데 미팅을 하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네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FOMC, 영어로 하면 in conjunction with라는 단어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겁니다. 정확히 몇 시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애매하니까. 네. 그래서 미팅 할 때. 네. 근데 보통 그 오기 전에 그 전주 금요일 날 이메일로 보내고, 네.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와서 화요일, 수요일을 하는 거죠. 그 요즘은 시점의 시각으로.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점도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네네. 사실 아까 올해 마지막이라고 한국은행 마지막 거 하고 네. FOMC 마지막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항상 계획된 것의 마지막이지 맞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으면 그 아래로 다 열려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FOMC나 네. 미국이나 다 연말에 계획되지 않은 것이 생길 확률 거기에 베팅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러면 올해같이 높을 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열어놔야 합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리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업률이 갑자기 꺾어지 실업률이 올라간다? 경제가 꼬꾸라진다? 그러면 갑자기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미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3월 16일 날 우리나라 시간 새벽 6시 네, 미국 시 혹시 그날 앵커 아니셨어요? 그날 앵커들이 가장 고생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새벽 6시 뉴스 하는데 잠 깨고 와서 미국 100bp 인하 딱 떴을 때니까 그날 뭐 그렇죠. 혼란이셨겠죠 아마. 네. 뭐 거의 죽음이었죠. 그렇죠. 정례 있을 8번 회의 말고 긴급 회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말씀은 그만큼 불안하다. 네. 시국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이 또 그러면 뭐 12월 한 말쯤 크리스마스 다시 열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현실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 높지는 않지만 네.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 높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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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보단.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오랜 격언이 있죠. 그 경언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준이 요 근시일 안에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연준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신뢰성은 상당히 결여된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훼손됐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다들 불안한데 네.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터미널 레이트 같이 시장이 원하는 5% 초반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 좌우 상황을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가장 근저에는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게 꽤 비중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연준은 내년에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연준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에 얘기했던 인상폭을 예전에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보험성으로 뭔가
적절한 조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둘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불확실성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네,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아마 시장의 그 옵션 가격에는 그게 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래 위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뭐 아마 계획되지 않은 미팅이 생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제 미팅 바이 미팅, FOMC 할 때마다 계속 리바이즈 해 나가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준의 실기, 네. 인플레이션 판단 착오인 것이죠. 네. 근데 그걸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 그렇죠. 실수를 인정하는 거는 네. 상당한 자신감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한 것도 용기다. 네. 그럼 다음에도 반복되겠구나. 네. 반복될 수 있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네. 전쟁, 네. 그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자체보다는 발발 스테이지 시장 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일주일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근데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아마 1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식의 것들이 생겼고 그건 전혀 예측을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저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공급망에 오는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갈 줄, 에 대한 예상이 틀렸다. 그게 가장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도 틀렸고 전쟁도 그거는 예상할 수 없고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스 가격, 그리고 뭐 아까 유가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거니까 예측이 불가능했고 그걸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 그게 이제 경제학자로서 가장 틀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연준에 있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직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가 다 되면 아마 파월 의장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실수한 데가 이거다라는 그런 자기 보고서 반성문이 나오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반성문으로 말하면 몇 달 전에 크루그만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벌써 I was wrong about inflation. 내가 왜 틀렸는지라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반성문인지 아닌지나 한번 읽어보시면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서머스에 대해서도 뭐 당신이 맞았다. 그런데 블라블라 나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급 교란은 사실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넥스트 스테이지는 공급 교란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차이메리카를 버렸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이 차질이 빚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해놓고 공급 교란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물론 단기적이지만 판단이 미스였다. 그럼 앞으로 미국이 이끌어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더 공급에 대한 교란, 재정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밸류체인의 재정립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든 이 인플레이션의 판단 시기는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급 교란이 그러니까 G2 간의 갈등이 되면서 시장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IRA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했던 그 중국으로부터 인한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입, 그건 이제 세계에서 없어질 게 틀림없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고 외교적인 판단이죠. 그러면 이제 연준에 있는 학자들도 그럼 이걸 얼마 정도 크게 판단해야 되는가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숫자를 집어넣겠죠.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집어넣기는 할 겁니다. 베이스라인으로요. 그런데 그건 예상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 경험에서, 왜냐면 과거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싼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그게 다시 거꾸로 빠질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 실수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은 뭐 45년 이후에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1945년의 경제와 지금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한테는 이 질문을 좀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미국 관련돼서요. 자, 가정이 바뀌면 전망은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같이 전망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 내년에 불확실한 가정들이 이게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변수들 중에서 가장 가시성이 높은 변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내년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이 바뀌어야지 인하를 하는 건데 그게 정말로 보시는 이런 불확실성 변수주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도원 앵커도 알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연준이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것은 미국의 이제 경기 둔화, 침체 확률이고 침체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저희는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이미 연준의 정책금리 상태가 굉장히 이제 제약적 리스트릭티브 레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둔화 요인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이미 트렌드 기울기 자체는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이제 뭐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이 뭐 속도 조절 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임금의 뭐 이번 주에 나올 노동시장 자료에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아마 또 스탠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찰적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임금이 갑자기 또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금리를 지금 터미널 레이트를 최종금리 수준을 5에서 5.25 시장 예상한다고 하면 뭐 블러드만큼은 아니지만은 6%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가 아마 제가 볼 땐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보이고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연준도 그렇고 대부분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초 1분기에 끝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안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혹시 3분기인가 하반기에 다시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뭐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뭐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거니까 좀 빨리 끝나서 여러 가지 그 회색 코뿔소들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그 글에서 그 궁극적인 수준의 금리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네. 걸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도 그 이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아이비들을 5.5%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6%까지 올린다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세계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경제의 그 위치를 우리가 아니까. 더군다나 과거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지만은 중국이라는 큰 성장 엔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유럽은 지금 전쟁 때문에 또 네. 굉장히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내려앉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 경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전망은 어떻게 하냐면 상저하고로 하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 좋아지고. 왜냐면 2024년에 대한 전망이 2023년보다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리바운드 하는 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이고 2023년 경제 전망을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상저하고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성이 최대한 불확실성인데 또 결국 그것은 또 인플레이션 향방하고도 연결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각각 드릴 것 같은데요. 한국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글쎄요, 저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한국은행의 대처는 꽤 괜찮았다고 봐요. 선제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먼저 올렸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전망치를 네.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치를 낮췄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론 각 중앙은행들이 각자의 경기 상황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피는 것이지만 뭔가 연준이 퍼즈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고 이번 전망을 바꿨다라는 인식도 꽤 있는데 네. 한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할 리스크
말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건 100% 동의하는데 혹시 반대편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아까 네. 말씀하신 거. 그걸 이제 퍼센트가 높지는 않지만 굳이 한다면 미국 경제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다른 어떤 나라,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의 위기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고 그렇지만 또 너무 작은 나라면 안 되고 그러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나라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까지 가는데 네, 네. 어디선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 근데 그 그거는 말씀은, 네.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를 네. 노력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근처 나라가 아니기를 바라고. 네.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것이 한국은행에서 이자율 정책을 펼 때 하나의 컨선은 틀림없습니다. 네. 아까 그 연준 얘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내년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근저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데 미국 이외의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뭔가 터졌을 때 네. 연준이 바뀔 수 있다. 네. 근데 자산시장의 역사를 쭉 보면 신흥시장국들의 위기는 항상 있었잖아요. 네. 선진국이 위기가 터졌을 때가 큰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는 유럽입니다. 네. 저는 유럽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은 선진국인 유럽이 경기가 침체되고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직전에 있다. 그럼 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이미 상수고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인데요. 그것보다는 실물 경제는 그냥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어딘가 뭐가 심하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20년 3월 달에 그랬듯이 금융시장의 그 다이나믹스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슨 지금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나온다면 세계 어디선가 그리고 그것이 미칠 때 이제 연준 국제국에서 하는 일이 그럴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분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에 대한 영향이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을 할 때 미국 정책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어려우니까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흥국이 어려워서 못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렸을 때 그거의 파장이 실물 부분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서 그것이 다시 미국 경제로 되돌아오는 거가 문제가 될 때 그때는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신흥시장국에서의 소버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국제시장을 뭐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또 망가지면서 펀드 플로우가 미국에 불리하게 움직인데 뭐 이렇게 될 때는 연준이 금융 안정 차원에서 금리를 좀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데 뭐 얼마 전에 IMF 쪽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내년도 제일 걱정되는 게 신흥시장국 소버린 리스크. 왜냐면 아직까지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만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보다 엄청 높은 수준에 있고 이럴 때는 신흥시장국에서의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또 연준이나 아니면 각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최종금리 수준이 저희 3.75까지 받다가 다시 3.5로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한국의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이슈들 이것이 정부가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집어넣으면서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좀 약간의 그 뭐 긍정적인 사인도 있었습니다. 스프레드도 좀 줄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유동성 이슈가 해결되기에는 경제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 이제 부동산 PF 부분도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집값도 내려오고 내년 또 경기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소위 말해서 대외적인 면
대내적인 면, 대외적인 것은 환율의 변동성, 대내적으로는 뭐 도메스틱 뭐 금융 불균형, 임밸런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보다는 지금은 포커스가 더 국내 금융시장이랑 뭐 부동산이나 가계 이쪽으로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나빠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과거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갖기보다는 좀 약간은 좀 숨을 돌려주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재정 준칙 때문에 그동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거시경제 관리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멘트는 정부 관료세요.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들만큼도 정부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랑 소통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뭐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같이 협력하면서 해야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연준이 바뀔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 된다. 그런데 아까 김진희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준 이외의 국가들, 특히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가의 크레딧 이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미국 경제에 의미 있을 만한 영향을 미치면 그때 연준은 포즈 이외의 넥스트를 생각해 봐도 된다. 지금 미국이 펼치는 다음 세상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세계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T4라는 반도체 동맹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국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녹록치가 않아요. 대출이자가 이제 두 자릿대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위기는 결국 연준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 위기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뭐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 너무 큰 것들을 당해서 그거랑 비교를 하는데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고 또 꾸짖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이나 정부의 대응이나 우리 그동안 또 외환 건전성 높여놓은 것들 보면 그렇게 우리 경제가 쓰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더 생활 형편이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게나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거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한국을 신경 써서 정책을 바꿀 정도면 아마 세계 경제는 한국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주로 정부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다 해서 미국 국채를 다 팔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그 정도면 신경 쓰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레벨인 가지도 거죠. 않고 안 가겠죠. 네, 오늘 12월 FOMC 프리뷰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크로스 체크, 즉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되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 오늘은 12월 FOMC를 미리 보기 했었고요. 여러분들께서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빈센트님 다음 주에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되나요? 네, 다음 주도 중요한 연말로 가고 있죠. 여의도의 선후배 사이의 이코노미스트와 채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시장 돌아가는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매번 FOMC를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발표된 뒤에 이진우 소장님과 직업이 센터장이신 이조무 이코노미스트와 아침 7시에 바로 리뷰 방송을 하게 되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네요. 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앉아만 있어도 돈이 되는 그곳 카페 빈센트.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